네타냐후는 미국과 관계를 유지하려면 휴전을 할 수밖에 없는데 또 자신의 정부를 지키려면 또 극우 세력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딜레마의 상황에 있죠. 네타냐후의 리더십이 단기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 구조고요. 보수층에서는 네타냐후는 너무 물러터졌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앙일보 국방선임기자 이철재입니다. 국방부를 출입하면서 국방 현안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 전반에 대해서 취재를 하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을 병합하면 미국의 모든 지원을 끊겠다는 트럼프의 경고는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녹화를 촬영하고 있는 29일 현재 한국의 김해공항에 도착해서 에이펙 정상회의는 참석 안 하고 이제 미중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이제 돌아갈 예정인데 아시아 순방을 했었죠. 아세안 회의도 참석했고 일본도 국빈 방문했고 그 전에 앞서서 지난 이제 23일 미 시사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가 나왔는데 이 인터뷰는 15일에 진행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스라엘 내 요르단강 서안지구 병합 추진 움직임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은 이스라엘은 미국의 모든 지원을 잃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제 아랍 국가들에게 약속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장담했는데 J.D. 벤스 미 부통령 트럼프의 신복이죠. 23일 이스라엘 방문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공항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트럼프 정부의 정책은 요르단강 서안지구가 이스라엘에 병합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죠.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22일 벤스 대통령이 이스라엘 떠나기 전에 22일 이제 이스라엘의 의회가 크네셋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이제 서안지구에 요르단 서안지구에 이스라엘 법을 적용하는 법안이 있는데 예비 승인을 통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요르단강 서안지구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병합할 것이라는 이런 예상이 나와가지고 아랍 국가들이 우려하고 미국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진정시키려 이런 발언들을 하는 것인데 이에 앞서서 요르단강 서안지구가 과연 어떤 곳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지도에 있는 그 지역이 요르단강 서안지구입니다. 여기는 흔히 말하는 웨스트뱅크라고 하는데요. 요르단강의 서쪽에 있는 지역이라고 해서 요르단 서안지구인데 면적이 5,640제곱킬로미터 정도 되고요. 2012년 현재 인구는 260만 명인데 80%인 210만 명이 팔레스타인이고 나머지 50만 명 유대인으로 이제 추정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A 지구가 있고 C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A는 팔레스타인의 통치력이 미치는 지역이고 C는 유태인 정착처입니다. 원래는 이게 국제법상 이스라엘이 불법으로 점령한 영토로 되어 있고 군사 통치를 하는 지역이라고 되어 있고 2024년에 국제사법재판소도 이스라엘의 불법 점령이라고 또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알박 형식으로 팔레스타인의 다수 지역이 이스라엘의 정착촌을 건설해가지고 특히 이제 우익 세력들이 하고 그리고 이번에 크네세트의 법률 통과에서도 이스라엘의 우익 세력들이 주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트럼프의 속내는 이제 자신의 일기 때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걸 맺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의 외교 관계를 맺게 해주는 건데 이스라엘과 아랍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성경에 구절에서 따온 그 협정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은 아랍 국가 중에서 이집트와 요르단과만의 외교 관계를 맺었는데 트럼프 일기 때 미국의 트럼프가 중재해서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과도 수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수단과는 협상을 맺었는데 비준 통과 안 되어가지고 아직 외교 관계는 못 맺은 상태거든요. 근데 최종 목표는 아랍의 맹주인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을 수교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조건을 내건 게 뭐냐면은 팔레스타인의 국가 인정 없이는 이스라엘과 수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국가론이라고 있는데 결국 이게 이제 복잡한 얘기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1993년 오슬로 협정 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미국의 중재로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를 세우는데 땅을 내준 곳이 문제가 되는 가자지구와 웨스트뱅크, 요르단과 서원지구입니다. 이 두 곳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자치를 허용한다는 그런 협정을 맺었는데 이것을 팔레스타인한테 줄 영토인데 이스라엘이 병합을 할 경우에는 오슬로 협정도 파투가 나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의 두 국가 해법론도 완전 파투가 나는 거 결국 사우디아라비아도 이스라엘과 수교를 못하는 것이고 결국 트럼프의 모든 의도는 어그러지기 때문에 이거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사전에 이제 아직 법안이 완전히 통과된 게 아니게 그래서 사전에 압박을 하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가자지구 전쟁 종전을 이끌며 네타냐후 총리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데 내부 상황은 어떤가요?
예, 10월 10일에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아랍 국가들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드디어 이제 전쟁을 휴전을 했죠. 종전까지는 휴전을 했는데 2023년 10월 7일에 첫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면서 이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2년 좀 넘어서 전쟁이 멈춘 건데 10월 28일 얼마 전에 이스라엘이 하마스가 휴전 협정을 위반했다면서 가자지구의 공습을 재개했죠. 근데 그만큼 이제 이 휴전이 좀 위태위태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신복인 JD 그리고 하위인 제로드 쿠슈너 그리고 중동 특사인 찰스 위트코프 이 세 사람을 잇따라 이스라엘 보내가지고 휴전을 빨리 지켜라 네타냐후를 압박하면서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네타냐후는 이제 트럼프가 주도한 이 휴전안에 어쩔 수 없이 동의했습니다. 동의를 했는데 왜냐하면 미국의 압박을 견디지 못해서 그러나 네타냐후가 지금까지 이제 정치적 생명을 이어온 것은 극우 세력과 극우 정치인들과 연정을 했기 때문인데 이 연정에 참여한 극우 세력들이 반발하는 겁니다. 이 휴전안에 대해서. 그래서 특히 이제 베잘레 스모트리치 재무장관이랑 이마타르 벤그비르라는 이런 장관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벤그미르 같은 경우는 너무 극단 세력이라 가지고 이스라엘은 원래 다 징병국가라 가지고 병역 의무를 필요해야 되는데 군대 들어가면 사고 칠까봐 군대도 면제할 정도로 극우 세력이랍니다. 사람들이 인질 석방과 동시에 하마스를 박멸하고 그다음에 가자 지구의 완전 무장 해제 그리고 영토를 재점령할 것을 주장한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짜놓은 판을 완전히 뒤엎었겠다는 건데 그래서 자신들의 의견을 반대할 경우는 정부를 전복하겠다 뭐 이런 주장을 공개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타냐후는 미국과 관계를 유지하려면 휴전을 할 수밖에 없는데 또 자신의 정부를 지키려면 또 극우 세력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이 약간의 이 딜레마 상황에 있죠. 그래서 네타냐후의 리더십이 단기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 구조고요. 또 보수층에서는 네타냐후 너무 물러터졌다 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이 크네세트가 120석이라는데 네타냐후가 그 지금 같이 연정 세력을 구성하는 세력은 50석 정도로 아주 과반에 못 미치죠. 그래서 원래는 2022년 총선 직후에는 64석 정도를 확보했는데 하레디라고 이제 초극단주의 유대인들이잖아요. 얘네들을 군대를 보내는 법안을 통과하고 나서 또 그 하레디 세력들이 떨궈져 나와가지고 50석 정도 했기 때문에 지금 위태위태한 수준인데 여기에 이제 유화적 태도를 보면은 기존에 이제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극우 세력들까지도 떨어져 나가면은 네타냐후가 지금 정치적 생명이 어떻게 될까 지금 위태위태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연정이 이제 붕괴되면 조기 총선까지 일어나고 그러면 네타냐후의 생명은 어떻게 될까? 지금 네타냐후는 사법적 처벌 위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관심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마스의 무장 해제가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대다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무장 해제가 단순히 하마스가 무기를 놓는 게 이런 차원이 아니라 팔레스타인의 국가 수립 그리고 그 팔레스타인 국가의 정치적 미래 이런 모든 거에 연계된 상황이기 때문에 되게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강권하고 이렇게 어떻게든 이제 틀어막고 있는 휴전안이 아주 위태위태하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팔레스타인 무장해제입니다. 하마스는 이제 공식적으로도 무장해제는 약속할 수 없다 이런 의사를 밝혔고요. 일단 무장해제를 하더라도 가자지구 치안이 안정이 되고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이 보장이 되는 이런 또 조건을 내걸었거든요. 하마스란 뜻이 이제 이슬람 저항 운동의 그 아랍어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말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이게 이스라엘에 대한 강력한 투쟁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무장을 놓는다는 것은 자기의 기반을 허문다는 것 자체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마스가 무장해제를 한다면은 자신의 권력 기반 가자지구에서 그냥 쫓겨난다는 걸 또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마스는 더더욱 무장해제를 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휴전의 1단계 인질석방인데 뭐 티격태격합니다. 지금 뭐 시신이 뭐 제대로 못 오니 뭐 근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계속 이제 유지되고 있는데 2단계가 이제 하마스 무장인데 여기서부터 트럼프의 평화 구상안이 막히지 않을까 이렇게 다들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마스는 휴전 이후에 내부의 권력을 단단히 다지기 위해서 다른 세력들과 지금 또 무장투쟁 중이거든요. 무장투쟁 중이기 때문에 더더욱 무장을 내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또 하마스가 또 이 가자지구에 깔아놓은 이 군사적 인프라가 대단합니다. 광범위한 터널망도 있죠. 소규모지만 무기 생산 시설도 있고 이런 게 얽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스라엘이 요구한 만큼 전면적으로 다 해제할 수 있는 게 가능할까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전문가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하마스는 무장해제에 소극적일 것이고 이스라엘은 여기에 대해서 또 군사적으로 또 행동할 가능성이 높지만은 그렇다고 또 양측이 모두 미국을 두려워해가지고 전면적으로 또 전쟁을 벌이지는 않을까. 그래서 그냥 계속 어느 정도의 무장 충돌은 있겠지만은 전면전 전쟁은 이루지 않는 전쟁과 군사적 충돌 사이에 그 어떤 그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하마스와 현지 부족 간의 분쟁이 가자지구 통치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하마스는 이번 전쟁을 겪으면서 가자 지구에 대한 통제력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자 지구 내부의 하마스의 반대편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파타 쪽에 이쪽 세력들과 그다음에 현지의 유력 부족들 드그무시 가문이라는 그런 가문이 있는데 그런 세력들이 당연히 하마스의 약해진 틈을 타서 세력을 강화하려고 하면서 양측 간에 충돌이 있겠죠. 그러면서 여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고요. 하마스는 이 과정에서 공개적인 처형까지도 감행하면서 이렇게 강력하게 그립을 주려고 하고 있지만은 이게 참 생각보다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내부 균열이 심한 상태고 하마스가 많이 약하고 또 이스라엘이 반하마스의 인사들에 또 이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왜냐면은 가자 지구에서 다음번에 자치 정부는 친이스라엘 세력 또는 괴뢰 정부 같은 그 형태의 집권층을 세우기를 바라기 때문에 비밀리에 이르들 세력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구호물자 분배가 이게 중요한데 팔레스타인은 지금 전쟁 기간 중에 많은 인프라가 파괴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하루하루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국제 단체나 뭐 인근 국가로부터 받는 이 구호물자가 가장 이거 없으면 생계가 유지 아니고 거의 뭐 굶어 죽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호물자가 중요한데 하마스가 지금까지 이 구호물자를 중간에 완전히 빼돌리면서 그거를 원래 무상으로 분배해야 되는데 그걸 또 팔으면서 또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구호물자의 배분권 이게 중요한데 여기를 놓고도 또 양측 간에 또 다툼이 격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은 하마스가 가자 지구에서 권력을 유지하는 걸 반대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자 지역 통치 방식으로 두 국가 해법이 다시 논의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이게 이제 두 국가 해법이라는데 아까 웨스트뱅크 말씀을 드리면서 두 국가 해법을 잠깐 언급했는데 두 국가 해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두 개의 국가를 평화롭게 공존하는 그런 방식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상적으로 아주 뛰어난 방안인데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래서 일단 2025년 7월 미국 뉴욕에서 유엔 주도로 두 국가 해법 이행 국제 회의가 열려가지고 15개월 안에 팔레스타인 국가 선언문을 채택하자 이런 움직임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프랑스, 영국, 캐나다 등 서방 세계의 미국을 제외한 서방 세계 주요 국가들이 동조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도 팔레스타인 국가를 승인하겠다. 국가로서 승인해가지고 외교 관계도 까지는 아닌데 국가로서 승인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네타냐후를 비롯한 이런 세력들은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금 집권 세력들은 두 국가 해법을 바라지가 않죠. 이스라엘 땅은 이스라엘의 온전한 국가로 남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 중요한 건 이제 미국의 태도인데 그동안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두 국가 해법에 대해 부정적이었고 미국의 원래 입장은 두 국가 해법에 일단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9월 23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의 국가지위를 인정하면은 하마스의 만행에 대한 큰 보상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취지의 연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판했는데 또 얼마 안 있어가지고 9월 27일 이제 이스라엘의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이라는 유력 일간지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의 평양 구성에 이런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가자 지구 재건이 진전되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개혁 프로그램이 시행이 되면 팔레스타인의 열망인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위해 신뢰할 만한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 요즘 말이 좀 어려운데 가자 지구 재건이 되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개혁이 되면은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검토해 볼 수 있다. 물론 이제 두 국가 해법에 부정적이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조건부를 달았지만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에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또 변경한 거죠. 그래서 일단 트럼프는 하마스를 배제하고 그다음에 국제기구 주도해서 그 가자지구 전후 질서를 재편하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개혁을 하면은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은 장기적인 과제로 남겨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장기적인 과제고 조건부를 걸었지만 어느 정도 같은 미국의 태도도 바뀌었다 볼 수 있고 이런 상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진행된 젤렌스키와 트럼프의 회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0월 17일 미국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담의 주제는 이제 미국이
토마호크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줄 거니까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그런 거를 논의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는데 물론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회담이 끝난 다음에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의 MBC 방송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토마호크 미사일 제공에 대해 노라고 하지도 않고 뭐 예수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푸틴 뭐 그런 대답을 한 거 보니까 물론 논의는 했는데 딱히 뭐라고 입장을 확실하게 가르마를 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태도는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12일 러시아를 향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끝내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에다가 장거리 미사일 토마호크를 줄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면서부터 이렇게 사태가 급진전된 거죠. 이런 걸 보면 이제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처음 만났을 때 문전박대하고 뭐 그런 거 보면 많이 이제 상황이 좋아졌고 특히 이제 9월 유엔 총회에서 둘이 만나서 뭐 얘기가 잘 통했다 이런 관측이 나오면서 모두 이렇게 좋게 풀려나가는가 했더니 또 반전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반전의 발단은 트럼프가 젤렌스키 만나기 전날 16일 트럼프가 이제 푸틴과 2시간 30분 동안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화가 끝난 후 뭐 아주 생산적이었다. 그리고 이제 푸틴과 헝가리에서 만나서 종전을 논의하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최근 19일 이제 또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은 트럼프가 젤렌스키에게 종전 조건에 합의하라고 윽박질렀다. 그리고 막 욕설도 나오고 사태가 아주 그냥 회담 자체가 아주 격하고 뭐 난리도 아니었다. 언쟁도 뭐 벌어지고 트럼프가 회담 도중에 우크라이나 전선 지도를 막 내던지면서 이제 지긋지긋하다 뭐 이런 표현까지 했다. 이렇게 해서 관계자들의 전원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갑자기 이렇게 태도를 손바닥 뒤집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뭐 한두 번이 아니고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그래서 다행히 트럼프가 회담 말미에는 지금 전선, 그러니까 지금 싸우고 있는 곳에서 전쟁을 동결하자 이런 입장을 되돌렸다는데 이게 이제 젤렌스키가 트럼프를 여러 번 만나면서 트럼프를 좀 다룰 줄 알아가지고 이 하나만큼은 이제 확실하게 보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젤렌스키에 만나고 났는데 바로 이제 자신의 그 트루스 소셜을 자기 만든 소셜 미디어였죠. 거기에다가 이제 현 위치에서 전쟁을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하는 문장을 글을 남겼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또 이제 러시아 입장과 다르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돈바스 지역을 러시아에게 내주고 그다음에 그러면 러시아가 뭐 조금 어디 그냥 영토를 뭐 내주게 대신 뭐 보상해주겠다 이런 조건으로 전쟁을 끝내려고 하는데 러시아의 의욕은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정책을 즉흥적으로 아주 또 변덕스럽게 다루는지 보여주는 아주 사례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귀가 얇은지 푸틴의 말 한마디에 푸틴의 통화 한 번에 이렇게 또 태도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트럼프가 자신이 얘기한 대로 단 하루 만에 이 전쟁을 끝날지는 못하고 있고 계속 지지부진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만남 이후 젤렌스키에 대한 여론은 어떻게 변화했나요? 일단 그 제가 이제 우크라이나 여론조사를 좀 찾아봤는데 10월에 여론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데 여러 가지 댓글이나 이런 거 보니까 그 트럼프와의 회담 이후에 이제 젤렌스키에 대한 그 우크라이나 국내 여론은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바뀌었고 트럼프가 젤렌스키를 압박하면 압박할수록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는 젤렌스키가 주대 있게 국익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투쟁하고 있다 이런 모습이 강력하게 비춰지기 때문에 그만큼 더 지지율을 올리는 데 개선하는 효과가 있고 지난 3월에도 트럼프 만나고 난 다음에 20%포인트인가 이렇게 더 올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대외적으로 보면은 유럽도 단일 대우를 형성해 젤렌스키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젤렌스키와 이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유럽 정상들이 공동으로 21일 성명을 냈는데 우크라이나의 바람대로 현재 전선을 협상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입장을 강력히 지지한다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뭐 러시아는 이제 아시다시피 평화협상의 전제 조건은 돈바스 지역을 내놔라, 전체를 포기하라 요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이를 거부하고 역으로 현재 전선에서의 휴전을 제안하고 있고 유럽은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지지를 다르고 러시아가 돈바스를 내놓으라는 것은 돈바스 지역에 우크라이나가 강력하게 방어선을 구축했는데 이것을 다 내놓을 경우는 돈바스 지역부터 키이우까지 수도 키이우까지 뻥 뚫리겠습니다. 뭐 지킬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휴전을 통해서 완전히 방어선을 빼앗고 나중에 한 번 더 수틀리면 한 번 더 들어가가지고 키이우까지 점령하겠다 이런 흑심을 품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그만큼 돈바스 지역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기화된 전쟁 속에서 현재 러시아의 내부 상황은 어떤가요?
2025년 10월 현재 러시아의 내부 상황은 전반적으로 어렵습니다. 뭐 하나 쉬운 구석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틴 정권은 여전히 강력한 통제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역설 같은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푸틴 대통령과의 회동을 취소하면서 러시아의 최대 석유 기업 두 곳에 대해서 제재를 올렸죠. 그래서 이들 기업은 단순하게 러시아의 국영 기업일 뿐만 아니라 러시아에 있어서 에너지 산업은 경제의 최대 돈줄이자 이번 전쟁의 자금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자폭 드론을 사용해가지고 러시아의 에너지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제재 때문에 러시아의 석유의 큰손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과 인도도 잔뜩 긴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여파가 좀 크게 미칠 것이라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또 러시아는 현재 올해 봄, 가을에 걸쳐서 약 13만 명에서 15만 명 정도 되는 병력을 징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체 병력 규모를 한 150만 명을 키우려고 하고 있다는데 그거를 위해서 현재 상한 연령이 27세인데 그거를 30세로 더 높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인도 전투에 부분 투입하는 움직임도 포착하고 있고요. 그만큼 전쟁 상황이 러시아의 뜻대로 흘러가고 있지 않다는 뜻이죠. 그런데 군대를 이렇게 키우면서도 이제 북한의 무기 지원이랑 그다음에 전시 경제를 가동하면서 일단 무기 상황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경제는 또 전시 경제 덕분에 2023년 성장세로 반동해가지고 작년에는 꽤 높은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부터 성장세가 둔화해서 1.3%, 1.4% 정도 되고 결국 이제 내수와 투자 부진이 원인인데 국방비 지출이 높아지면서 장기적인 경제 성장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소득 불균형이 심화할 수가 있죠. 그리고 특히 이제 물가 불안이 되게 러시아에서 심각한데 6월 기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9.4%라고 발표를 했지만 공식 발표인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13.4%라고 하고요. 그래서 러시아의 민생이 그만큼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럼 이제 초기에는 대규모 반전 시위도 벌어지면서 특히 징집 반대 운동도 심했죠. 그런데 러시아 정부가 강력하게 탄압을 했고 그래서 그런지 현재 푸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탄압 덕분인지 아니면은 언론을 또 이렇게 교묘하게 조작해서는지 80% 정도로 고공행진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로 보면은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 같은 대도시에는 전쟁의 여파가 미치지 않도록 관리를 하거든요. 징병도 좀 느슨하게 하고 그리고 반대 세력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지식인의 상당수가 또 해외로 도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쟁의 피로감이랑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은 강력한 국가주의적 선전이랑 그다음에 정보 통제, 그다음에 그 러시아 권력층들의 결속으로 체제에는 불안한 요소는 있지만 아주 탄탄하게 유지하고 있고 푸틴의 그립은 결코 약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러우 전쟁을 통해 얻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미국의 이익이겠죠. 그러니까 그 방식은 손 안 대고 코 푸는 이런 방식이죠. 전쟁을 이제 빨리 끝내면은 미국이 이제 개입할 요소가 줄어들고 전쟁의 여파가 유럽 전반으로 퍼지게 될 경우는 미군이 개입할 수밖에 없고 나토나 여러 가지 이제 조약 때문에 그래서 미국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또 이제 우크라이나를 트럼프 때는 좀 줄었지만은 바이든 정부 때는 많이 지원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많이 지원을 하는데 이거 자체도 싫다 이거죠 트럼프는. 그리고 휴전이랑 평화 협상을 중재할 경우 이제 러시아와 관계가 좋아져서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할 수도 있고 특히 히토류 같은 것도 이제 전략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또 우크라이나와 또 협상을 했으니까 그래서 미국의 경제적 실리를 추구할 수 있는 면도 있고 그리고 또 자기가 이제 24시간 이내에 전쟁을 종식시키겠다고 대선 공약을 내세웠으니까 자신의 위신도 세울 수가 있고 종전을 자신의 외교적 성과로 내세우면서 또 트럼프의 꿈은 노벨 평화상, 노벨 평화상도 탄원 당상으로 만들 수 있고 더 크게 국가 전략 대전략적으로 본다면은 러시아와 이제 일정한 관계를 맺어서 중국을 배제하면은 중국과 이제 러시아가 지금 밀착하고 있죠. 그거를 중국과 밀착 관계를 끊어놓으면은 중국 견제에 유리한 구도도 만들 수 있다는 이런 생각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에 계속되는 유럽 도발로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을까요? 지난 이제 8, 9월에 러시아의 드론이 폴란드를 또 영공을 침범해서 난리가 났죠. 그리고 또 각 나라 공항에서 뭐 이제 정체 모를 드론이 나타나가지고 공항이 일시적으로 이제 폐쇄되는 또 사태됐었고요. 이게 이제 러시아식 하이브리드 전쟁으로 추정을 하는데 이제 9월 19일에는 미그 30일 서기다가 에스토니아 영공을 12분간 또 침범했죠. 러시아는 뭐 이게 부인했는데 의도적인 침공이라고 보이는 게 트랜스폰더라고 해서 자신의
위치를 이제 나타내주는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쟁 때는 끄지만 평시에는 켜놓는데 이것도 꺼놓은 상태에서 영공을 침범했다는 것은 의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간보기 작전이 아닌가 하는데 그래서 이제 나토는 러시아 영공 침범이 이렇게 잦아지니까 이스턴 센트리 작전이라 가지고 방공 강화하는 그런 군사 작전을 가동한 상태고요. 그리고 러시아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를 날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지속하니까 나토 회원국들은 이제 그동안 냉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군사 국방비를 줄여가지고 그거를 이제 특히 이제 복지에 많이 전용을 했는데 평화 배당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평화 배당금 기조에서 벗어나 군비 확장을 선언했죠. 그래서 2035년까지 GDP 대비 5%까지 하겠다고 미국한테 약속했죠. 물론 이제 3.5%는 진짜 순수한 국방비고 나머지 1.5%는 인프라 다리를 건설하고 도로를 깔면서도 이거는 국방에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간접적 국방비죠. 현재 이제 평균이 2.2%인데 그보다 아주 크게 오르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건 이제 트럼프의 압박도 있었고 러시아 위협도 있었고 그다음에 유럽이 자주적으로 이제 뭔가 우리 스스로 뭔가 해보자 지켜보자 이런 열망도 반영이 된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들의 이제 대처적인 견해는 러시아의 도발이 긴장을 높이고 충돌 가능성을 높이는 면은 있지만은 이게 또 3차 대전까지는 이어지기는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렇게 신중한 입장이죠. 다만 이제 나토가 집단 방위 조약 4조가 있거든요. One for all, all for one이죠. 한 명에 대한 한 국가 회원 국가에 대한 침범은 나토 전체에 대한 침범으로 간주해서 공동을 대응한다. 이거를 이제 활성화하면서 방위 태세를 강화하니까 이러다 보면은 어떻게 우발적 충돌이 이제 크게 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도 있지만 그 전면전의 우려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러우 전쟁은 결국 어떤 결말을 맞게 될까요? 아주 지리하게 좀 이어지고 있죠. 근데 장기화 국면에서 결국 이제 소모전으로 승자가 패자가 갈리지 않을까. 둘 중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둘 중 먼저 지치는 국가가 손을 들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그건 아무래도 국력이 좀 약한 우크라이나 가능성이 크고요. 아쉽게도. 그게 이제 냉엄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 예상은 내년 말이나 내후년 초 사이에 어떤 휴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때쯤이면 갈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완전한 평화 협상보다는 지금의 이제 전선을 유지한 상태에서 제한적으로 영토가 이렇게 서로 맞바꾸는 형태로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그러나 휴전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것이 이제 완전한 평화를 보장하고는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협정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면은 계속 이제 양국 간이 긴장 상태에서 서로를 이렇게 노려보고 대립하는 상황이 이어질 것이고 일종의 냉전 같은 그런 상황이 지속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불안한 휴전이 장기화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러시아의 다음 타겟은 가장 높이 꼽히는 지역이 이제 발트 3국, 그러니까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죠. 그 다음에 몰도바라고 해가지고 루마니아 옆에 있는 몰도바를 또 이렇게 많이 꼽고 있는데 이들 국가는 일단 약하고 국가 자체가 크지 않지만 약하고 러시아는 핵심 지역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러시아를 사용하는 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란을 유발해가지고 거기에 개입하는 명목으로 군사 행동을 벌일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발트 3국 같은 경우는 나토가 핵심적으로 좀 관리하면서 지금 군사력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병력을 보내고 순환 배치하면서 나토의 그 4조 집단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들 지역을 두고 나토와 러시아의 긴장은 계속 커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